있지만 대표적으로 일반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각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를 이번에도 제가 기계적인 설명보다는 차원 있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같은 이런 국산 차들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버전도 나오죠. 얘네들이 바로 전형적인 풀 하이브리드 방식에 속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지만 설계가 달라지면서 여기에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올라가고 엔진과 모터라는 두 개의 구동계통이 자동차를 불리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얘네 둘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작동을 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힘으로도 차를 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엔진이랑 모터가 따로따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랑 저속으로 움직일 때 이때는 전기 모터가 먼저 차를 굴리고요. 그 다음에 출발 가속에서 벗어나서 일정 정도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 엔진이 개입하면서 차를 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 먼저 차를 굴리고 그 다음에 엔진이 개입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연비율이 좋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로만 들어갈 때는 엔진이 일종의 고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도 좋고요. 그리고 감속할 때 회생제동을 하면서 배터리가 충전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전기차라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따로 충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전기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라던가 혼잡 통일 면제 같은 이런 정책적인 혜택도 소소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연비랑 맞물리면서 경제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에 플러스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일단 부품이 이렇게 더 붙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동일 모델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하면 평균적으로 기본 시작 가격이 굉장히 높게 잡혀있어요.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 하나가 사실 연비 효율에서 오는 경제성인데 문제는 기본 자동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기름값으로 아낀 돈이 이미 차값으로 먼저 다 나간 셈이죠. 그리고 배터리랑 모터가 추가되면서 차량의 무게도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경우 배터리가 하단에 깔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이 안정적인 승차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대신 차체의 가벼운 거동에서 오는 운동 성능 같은 이런 부분은 반감이 됩니다. 이 차량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펀 드라이빙, 재미 본위로 접근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여러모로 아쉬울 수도 있죠. 어쨌든 풀 하이브리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밸런스형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비 효율이 우수하면서도 전기차처럼 충전소 찾아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포맷이 됐거든요. 현재 국산차들, 특히 그 현대기아차를 보면 경차라거나 특수한 목적성이 있는 그런 차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차종 라인업에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같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요.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 풀 하이브리드가 있다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풀 하이브리드 사이에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엔진과 모터가 들어가긴 하는데 대신 여기서 전기 모터의 역할이 풀 하이브리드와는 조금 달라요. 풀 하이브리드는 정지 가속이라던가 조속 구간 같은 한정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모터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는 오로지 엔진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만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시동을 걸 때라던가 아니면 가속할 때 엔진의 출력을 살짝 보조해주거나 또는 이 전기를 사용하는 편의장치 같은 것들을 구동할 때 이걸 분담하는 이런 식으로 서포트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물론 이 정도만 해줘도 연비라던가 효율을 어느 정도 아낄 수는 있는데요. 기존의 12V에서 다시 8V로 전압을 대폭 끌어올려가지고 그 효율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우선 설계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는 일반 풀 하이브리드는 이 자연스럽게 설계라던가 구조도 일반 내연기관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설계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조금만 손보는 그런 수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작 원가가 적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차량 가격도 일반 풀 하이브리드보다 더 저렴하겠죠. 그리고 구조도 간단해서 이 정비성도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내연기관 모델이랑 기차 중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손해보는 일도 거의 없고요. 단점은 우선 효율적인 면이 있을 텐데요. 물론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괜찮지만 이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연비 부분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모터는 자력으로 차를 굴릴 수가 없고 오로지 엔진의 힘을 보태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풀 하이브리드처럼 이 드라마틱한 연비 효율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한마디로 내연기관에서 아주 살짝 연비를 개선하고 출력을 보조하는 그런 정도라고 봐야죠. 풀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별도의 세제 혜택도 없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유로 7 기준까지 출력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살짝만 수정하면 되고 이 별다른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벤츠랑 BMW가 출시했던 신형 E클래스랑 5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들 얘네들 모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타단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시간이 됐지만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은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 자녀재산 부당 축적 의혹 등을 소명하려면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약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냈는지 자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35% 지분이 이해운 후보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재산을 증식하는 데 큰 조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본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고 실시한 청문회는 없었다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최상목도 그랬고요. 그 전에 한덕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결국 후보자 없이 여야 공방만 이어진 끝에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멈췄습니다. 여야 간사가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지만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해운 후보자는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요청한 자료 중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냈다며 혹시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공천 헌금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서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엔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징계 결정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명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예고했지만 어제 오전 10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지는 않겠으니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명을 최종 의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당을 떠나지만 스스로 떠나지는 않겠다는 모순된 말에 기자회견 직후 당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충돌이 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진위를 제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당법상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이 이런 정식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결국 당은 정당법상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는 제명이 어렵다며 김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후 1시 반쯤 김 의원은 돌연 탈당계를 내고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견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해서 탈당하게 된다. 경찰 수사까지 확대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다 야당이 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돌입하면서 부담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지 20일 만에 끝내 민주당을 떠난 김 의원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명 사유가 있다고 보고 탈당 후 징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앞서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로 제명 기록이 남게 되면 김 의원은 앞으로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
가능한 부대를 확인해 소요 시간까지 논의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10분 만에 용산기지 합참 지하 4층에 계엄 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국가 시스템 장악 등 계엄 사무를 볼 장교들부터 소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령관이 된 만큼 계엄사도 육군 장교들로 구성하는 게 원칙. 그러나 충남 계룡대에서 합참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합참 인원들로 계엄 상황실을 만듭니다. 즉각 집행을 위해 임시 계엄사를 꾸리고 육군 본부에서 이른바 계엄버스 타고 출발한 장교들이 도착하면 인수인계하기로 한 겁니다. 계엄사가 분주히 돌아가던 새벽 1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지만 박안수 대장 등 지휘부는 내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안수 사령관은 기조실장 이재식 준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가, 기사단도 있지 않나, 출동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했습니다. 2시간 걸린다는 답이 오자 새벽 2시 반 경기도 양평 제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추가 투입 직전 3급 부대인 7군단장이 중단을 지시하면서 병력 이동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부 징계위는 박안수 대장뿐 아니라 이재식 준장이 계엄 상황실 구성 운영을 주도하거나 적극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사단 출동 병력을 확인했던 건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며 하면 조치했습니다. 이 준장은 계엄사 운영 여건을 마련하려던 게 아니라 기초적인 조치만 했을 뿐이고 특전사의 테이저건 사용 건의도 반대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존중-TF는 이 준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와 함께 국방특수본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모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북한의 내부 동향과 국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의 운영 자금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제공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민간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무인기를 날린 게 아니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등록된 한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입니다. 북한의 정치, 사회 등 내부 동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발행인은 오모 씨입니다. 지난해 수차례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입니다. 국제 전문 뉴스를 다루는 또 다른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등록일자와 이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 운영에 정보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정보사 인간정보특수부대 소속인 모 대령의 지시로 소속 장교들이 오 씨 측과 접촉했고 오 씨가 활동하는 단체에게 전달된 비용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북한 관련 정보들로 여론을 조성해 공작을 시작하기 위한 이른바 기반 조성 사업용 위장 회사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정보사는 선관위 장악 등 12.3 내란의 핵심 부대였고 특히 전 사령관 노상원은 비선 실세이자 비상계엄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런 정보사의 공작금을 받은 오 씨가 과거 무인기 전문업체 이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정권이 바뀐 뒤 실제로 북한의 무단으로 무인기를 날린 걸로 드러난 겁니다. 정보사가 이번 무인기 사건에 얼마나 개입됐는지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는 별개로 민간으로 위장한 무인기 공작을 기획했던 건 아닌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보사의 개입 정도에 따라선 2차 특검의 외환 유치 혐의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오 씨는 MBC의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선우, 김병기 뿐이겠냐면서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겪었던 공천비리
하면서 지난 2018년 폭로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동대문에 있을 때는 구청장 공천 달라고 서울시의 모 국장이 10억을 가져온 일이 있어. 그런 일이 공천시에는 비일비재하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그때도 공천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을 향해 공천특검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말 수사가 진행되면 칼날이 여야 모두에게 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로는 공천 비리를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유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인천이 영하 14도, 경기도 파주와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로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한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강한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라, 경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엔 어젯밤을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 평창, 철원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한파는 적어도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청사에 24시간 한파 응급 대피소를 마련하고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응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뉴스 25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다며 반성커녕 폭동을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반성이 없는 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근거도 없는 혐중국어 전파 등 극우적 활동으로 한국 사회 분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30대 청년.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지 겨우 2주 만이었습니다. 이후 극우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구치소 경험을 자랑하고 구속 중인 폭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요즘 막 감옥이 그립기까지 하거든요. 그 안에 아직 그 갇힌 분들은 아직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더 고통받을수록 더 강한 전사가 돼서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경내 진입했다가 구속된 유튜버 성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자 자신은 죄가 없어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의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경험을 담은 책까지 펴낸 송 씨는 구속돼 있던 시간이 수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미화합니다. 또 다른 폭도가 썼다는 추천사에는 5.18이 한때는 폭동으로 불렸다며 서부지법 투쟁이 애국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하는 망언이 담겼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에서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20억 폭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극우 카르텔을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치소로 행진합니다. 수감 중인 법원 폭동 피고인들을 응원하겠다며 모인 겁니다. 지난 1년 법치주의를 부정한 난동은 극우 세력에게 애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폭동이 아니라 법원과 맞선 항쟁이라며 정당화에 나선 내란 사건 변호인들, 일제와 맞선 3.1운동과 안중근 의사 의거까지 갖다 댑니다. 119 서부 항쟁은 3.1 만세 항쟁과도 딱 비교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항쟁, 저격 항쟁과도 딱 비교가 됩니다. 경찰관을 해치고 판사를 위협한 걸 담벼락 몇 장 깬 것으로 축소합니다. 열린 경내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또 그 경내에 들어가서 그 담벼락 몇 장 부쉈다고 수많은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은 폭도들이 피해자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일부러 열어놓고 싹 들어가면 그냥 싹 체포해서 좌파들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이제 이렇게 단체로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 무슨 협의회를 좀 만듭니다. 망상적 계엄의 근거인 부정선거의 신봉자들도 정당화에 힘을 보탭니다. 서울이번 사안은 시대 정신을 담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최일선 최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이를 난동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비뚤어진 저항을 보듬고 인정해주는 극우의 세계관 속에서 어느덧 폭도들은 애국자로 받들어집니다. 구구운동은 희생자가 필요해요. 구구 진영 사이에서 저 청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 유공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희생자가 있으면 그 운동은 지속이 돼요. 폭동 가담자 과반은 20, 30대 청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옥중 편지를 통해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 시대 예수의 제자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법원 폭동의 출발점과도 같았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단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송익호입니다. 법원 폭동 당시 폭도들은 국민 저항권을 외쳤고 폭동을 애국으로 여겼습니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광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지만 사실 저항권 발언을 앞세운 선동은 계속되어 왔고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입에선 같은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국민저항권이야, 씨. 밀어! 국민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저항권 발언을 통해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정광훈 씨는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선동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내란죄는 직권남용 시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이 1심 판결문을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 개헌 선포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한 검토를 넘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본류에 대한 사법적 검토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판단이 담겨 있다 보니 이같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뿐이고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도 가능하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물론 저희는 국민의 시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이고 최초의 어떤 법리 해석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도 펼쳤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정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선고 당시 아예 판결문 원문이 없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1심을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나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며 2심 과정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이 남자.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인 일명 투블럭남입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18세 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생 신모 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로도 알려졌습니다. 심 씨는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 경내로 진입한 뒤 후문 밖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달라고 요청하고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려 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창문을 깨고 법원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심 씨도 당직실 내부로 들어갔고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그런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습니다. 잠시 뒤 법원을 빠져나온 심 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용 기름 2통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뒤 2차로 다시 법원 안으로 진입한 뒤 불을 붙인 무언가를 법원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심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 중 최고 형량입니다. 방화를 시도해 폭동 가담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투블럭남 신모 씨.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를 예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내 인생 망했다며 고함을 지른 뒤 통로에 쓰러져 오열했다고 전해집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부당한 구속이라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씨에 대해 구속 적부심사를 열어 신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곧바로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 이틀 전 집회에선 이번에 간방 가면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며 호언했습니다.
막상 구속되자 곧바로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겁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법원은 전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 만에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거란 우려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 MBC 정보뉴스입니다. 공천 헌금과 가족 비위
받았다면,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받았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곳으로 뛰어들어서 1%의 수수료, 혹은 입점한 판매자로부터의 수수료, 혹은 거기에 광고주로부터의 수수료, 즉 매출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이버 성장을 견인한 건 쇼핑뿐만이 아닙니다.